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기열전 2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승상열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승상열전에는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장창, 주창, 신도가라는 인물들인데요. 이 세 사람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신하가 강직하다는 것은 왕조시대 또는 황제나 왕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말만 잘 듣는 아부하는 신하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 없이 그 조정은 또 그 황제나 왕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어느 황제가 또 어느 왕이 성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밑에 신하들이 강직한 신하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세 명의 신하들 장창, 주창, 신도가를 꿰뚫는 그런 하나의 원리는 한결같이 강직한 신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강직함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시고 있던 주군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들을 사마천이 장승상열전에다가 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직하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또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 강직하다는 것이 때로는 부족함도 많이 드러낼 수가 있겠고요. 이 강직하다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직함이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작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장승상 열전을 또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장승상 열전 중에서 장창과 신도가를 다루고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내서 주창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승상 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나라 3대 관직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나라 3대 관직 그러면 승상, 어사대부, 태위 이렇게 3대 요직을 말하는데요. 승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되겠죠. 왕 밑에 바로 왕을 보좌해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 그런 관직을 승상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부는 감찰기관이죠. 관리들을 감찰하고 비행을 조사하는, 그리고 때로는 왕의 비서 역할도 하는 그런 관직이 바로 어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승상 밑에 어사대부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사대부에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항상 승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누구나 다 그 다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사대부까지는 올랐는데 승상에 못 올랐다. 그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쉽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관직이 바로 어사대부입니다. 그 다음에 태위라고 하는 관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발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발 같은 사람은 태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위라고 하는 직책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나라에 주요 3대 관직이 있는데 승상, 어사대부, 태위는 한나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 3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승상 열전은 그 중에서 승상과 어사대부를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장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창이라는 인물은요, 유학자이면서 음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책을 좋아해가지고요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특히 음악과 역법에 뛰어났고요.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 자 음률과 율관의 표준을 제정했다. 이것은 이제 달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 왕실에서 쓰는 궁중음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한나라 초기에 한나라의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뛰어난 재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그 이력이 화려합니다. 자, 원래는요 이 사람이 진나라 어사, 즉 문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죄를 져서 그의 고향으로 낙향을 했다가 유방이 함양으로 진군할 때 그때 같이 종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의 편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방 편에 들어왔어도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요 커다란 죄를 진 것 같아요. 참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왕릉이 이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덩치도 좋고 살도 찌고 피부를 보니까 하얀 속살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좀 구해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조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사면을 받습니다. 이때는 아마 못 먹었던 시절이 돼서 그런가요? 살이 찌고 피부가 하얗면 아주 귀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이 쪘다는 이유로 죽을 뻔한 이유를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왕릉을 평생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고, 왕릉이 죽은 다음에도 왕릉의 처에게 항상 인사를 가서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은 후에 한신의 북벌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여를 사로잡죠. 이것도 제가 장이 진여편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가 대나라의 재상으로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북방의 흉노족을 대비해서 북방 수비를 좀 튼튼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대나라의 이제 재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후국의 재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조나라, 이게 장이가 조나라 왕이 되는데 장이의 재상이 되고요. 그 위에 또 대나라에 가서 재상이 되었다가 소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소하에게 발탁이 돼가지고요, 드디어 중앙으로 진출을 합니다. 제후국의 모든 회계보고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에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상부의 일원으로서 소하 밑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회남국의 재상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고후 여태후 시절에 드디어 2인자인 어사대부에 이제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 4년에 승상이 됩니다. 아마 관영의 뒤를 이어가지고 승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제후국에서 필요할 때는 제후국의 재상이 되어서 또 제후국들을 튼튼하게 올려놓고 마침내는 어사대부가 되었다가 문황제 시절 4년 때 마침내 승상이 되어서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에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승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경제 때까지 사는데요, 경제 5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때 사망할 때 이 사람의 나이가 한 100에서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젊은 여자를 유모로 택해가지고 젊은 여자가 씹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첩이 뭐 수백 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사람에게서 특이한 점은 정말 제후국에서 제후국을 돌아다니다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성공을 해서 마침내 어사대부가 됐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승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도 탁월해서 한나라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만들 때 나름대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이 세 사람을 꿰뚫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강직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직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조금 완관면으로 드러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소리를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상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실력을 믿고 그래서 강직했다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장창입니다. 그래서요, 사마천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장창은 문학, 음률, 역법에 밝은 한나라의 뛰어난 승상이었다. 그러나 가생, 공손신 등이 올린 역법, 거마, 복색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나라 전옥이 만든 옛날 역법을 사용하기를 고집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직한 것은 참 좋았는데 그 강직한 것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승상 자리에서 오래 견디질 못했다. 그리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마천이 이 장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의 일생은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제후국들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가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러나 오래 머물지 못했던 그 강직함 때문에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오래 승상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 좀 아쉬움을 남긴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요, 승상이 된 사람이 신도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열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도가는 사람 대비 청렴하고 강직하여 집에서는 사사로운 방문을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주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 신도가는요, 두 황제 시대를 거쳐서 승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문제 때, 경조 때, 우리가 흔히 문경지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문경지치 때, 문제 때, 경제 때 다 승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묘하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문제도 아주 총애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고요. 경제도 아주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신하가 왕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는 총신, 그래서 제가 총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총신 두 사람을 다 죽일 뻔한 사람이 바로 이 신도갑니다. 여러분, 왕의 사랑을 받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를 감히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문제 시절에 문제가 아주 총애했던 사람이 등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만약에 중국에 부자 열전을 한다라고 하면, 거부 열전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거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등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원래는 황도랑, 즉 임금의 배를 젓는 사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그리고 임금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이 구리광산을 마음대로 네가 구리광산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화폐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의 금속화폐의 아버지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찍어내는 대로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부를 주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등통이 그 왕의 남자가 되는 그 과정이 아주 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스러운 그런 과정을 밟는데요. 어느 날 꿈속에 황제가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다 그래요. 문제가 꿈을 꿉니다.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는데 오르는데 괜히 안 올라요.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죠. 아마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 황두랑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든지 자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황두랑이 밀어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황제가 말 그대로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깬 겁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황두랑,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이 자기를 밀어 오르느라고 자기 허리띠에 띄었던 그 허리띠 뒤쪽에 옷이 터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꿔서 너무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요, 이 한 문제가 황두랑들이 있는데, 즉 노젓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봤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라고 봤더니 바로 이 등통이 그 사람의 뒤를 가만히 보니까 이 옷고름의 그 뒤쪽에 옷자락이 터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빌려줘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게 했던 그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로 올라가는 길과 통한다라고 하는 등통과 음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통의 이름은 이제 뜻은 다릅니다만 음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한 문제가요, 이 사람을 옆에 두면 길조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훌륭한 황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두고 총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개 노젓는 사람에서 갑작스럽게 왕의 남자가 된 겁니다. 자, 왕의 남자가 되어가지고요, 왕의 비율을 맞추는데요, 참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총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일방적인 총애를 받은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강도가 너무너무 큰 거죠. 날이 갈수록 문제가 이 등통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통 또한 이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여러 사람 사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한 사람만 사귀는 아마 그런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로지 황제만을 위해서 황제만을 기쁘게 합니다. 완전히 왕이 남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어느 날 휴가를 보내도 휴가도 반납을 하고요, 오로지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 문제가 이 사람을 더욱더 총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황제에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합니다. 등통의 집에 황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등통의 집에 놀러 간다는 것은 그만큼 편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등통과 황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흔히 이렇게 말하면 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꿈속에서 봤다는 그것 때문에 소울메이트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관상자리가 마침 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물어봅니다. 저 등통의 관상도 한번 보시오 라고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을 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 등통에게는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겠어? 당신 관상 잘못 본 거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요. 이 사람에게 아까 말했듯이 구리광산에서요. 구리를 마음껏 채굴해서요.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구리광산에서 나오는 그 구리를 통해서 동전을 만들면요. 그게 나라의 화폐가 되었으니까 그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폐공사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폐공사 사장은 그냥 관리일 뿐이지만 이 사람은 그 찍어내는 화폐가 전부 자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나가면 되니까 마침내 정말 최고의 거부가 된 거죠. 당대 한나라의 최고의 거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람도 왕이 얼마나 극진하게 하느냐. 황제들이 이제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등에 이제 종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왕의 종기가 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등통은요. 왕의 종기가 났을 때 종기가 날 때마다 자기 입으로 그 종기의 고름을 다 빨아냅니다. 어느 날이요. 문제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겠는가? 아마 이제 문제는 이 등통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등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태자께서 아버지를 그래도 아버지니까 태자께서 황제를 제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득 황제의 마음 가운데 태자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태자라 하면 이제 문제 다음에 경제니까 경제예요. 훗날 경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태자 보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태자가 깜짝 놀랍니다. 너 내 등 뒤에서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등에서 이 종기를 입으로 빨아보거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자가 얼굴이 굳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시킨 거니까 굳은 표정을 가지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등에 난 그 종기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짜냅니다. 근데 영 보니까 문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아주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종기를 빨아내고요. 너무 역겨우니까 그만 황제 옆에서 역겨움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욱한 거죠. 구역질을 한 겁니다. 구역질을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가 야, 등통은 내 아들보다 낫구나. 나를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제 입장에서 뻘쭘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경제는 이 등통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됐는데 신하하고 아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니까 이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훗날 경제가 황제가 된 이후에 마침내 쫓겨나가지고요. 철저하게 소외를 시킵니다. 관상자애가 예언한 대로요.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신도가는 강직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 등통 같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공무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이제 황제를 아뢰를 하는데요. 황제 곁에 붙어서 승상회를 본체 만체 예절을 다 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 신도가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언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그 신하를 총애하셔서 부귀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조정에서 예절이 엄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를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가 조정의 모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입니다. 황제에게 이 신도가가 직언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그는 내가 총애하는 사람이니 가만두어라 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황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멈출 사람이 아니죠. 신도가가 자기 승상부로 돌아가더니요. 적서를 보냅니다. 이 등통에게 당장 들어와서 승상부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겁이 납니다. 이 신도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신도가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황제에게 먼저 갑니다. 가는 순간 자기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울면서 등통이 문제에게 간을 합니다. 그때 문제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고 있으면 내가 곧 네가 먼저 가서 승상 밑에서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곧 이어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내게 데려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통이 황제의 말을 듣고요. 신도가에게 갑니다. 신도가가요. 엄격하게 대합니다. 너 같은 놈은 차명에 쳐야 된다.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 이때요. 등통이요. 자기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온 머리에 피가 나오고서 온몸에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이 신도가에게 사주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 천하의 등통이 이 한나라의 최고의 부자인 이 등통이 신도가 밑에서
신도가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게 됐습니다. 곧 이어서 황제가 보낸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황제가 총애하는 사람이니 신도가 너는 그만하고 황제께서 당장 보내라고 한다. 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이니까 신도가 그를 내어줍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이 등통이라는 사람을 편애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황제들하고 약간 다른 점은 신도가와 같은 이런 직언하는 직신들의 그 체면을 절대 짓밟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통을 보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같이 연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언을 하는 신하들을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문제가 그래도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 신하 편만 들지 않고 그 옆에 직언하는 신하들을 같이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문제 때. 그래서 그 이후에 황제 후반기에 갈수록 더 칭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주 문경지치를 여는 그런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이런 균형 감각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때 총신, 또 경제 때 총신을 한 번씩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또 한 경제 때 총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총신이라는 게 총애를 받는 신하죠. 조조입니다. 꾀들이 조조인데 삼국지의 조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 조조라고 하는 총신이 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이 문제가 자기 태자를 보좌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태자가 자기 스승으로 왔죠. 이 조조가.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태자가 그를 지혜주문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는 이제 후반 경제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 때도요. 이 사람이 일관되게 보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신하로서의 목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조를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뭔가 권력에 대해서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 때부터요. 수십 차례 제후들의 봉지를 깎아야 된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실수를 틈잡아서 바로 제후들을 강등을 시키고 그 나라를 작은 단위로 나눠놔야 된다. 그래서 제후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문제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태자가 즉 효경제로 즉위하자마자 조조를 내사, 즉 이제 수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쯤 되겠네요.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되어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수도의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굉장히 막강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조조가 경제에 아주 총애를 받아서 사람을 자주 물리치고 효경제와 단독으로 정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경제는 언제나 조조의 말을 받아들여서 법령을 개정하고요. 그리고 이 조조의 말에 무게를 많이 실어주게 됩니다. 후에요, 바로 이 조조 때문에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조조의 이야기를 효 문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효 경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후국가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자꾸 쪼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제후국들은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초칠국의 난을 일으키는데, 오초칠국의 난을 일으키면서 명분을 하나 거는데, 이 제후국들이요, 이 조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조조를 효 경제가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후의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읍참마속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를, 이제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난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조조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거는 명분이었지, 사실은 이제 이 오초칠국의 난을 일으킨 제후국들은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난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조는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무튼요, 이 사람이 또 신도가로부터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사로 일하던 중에 이제 자기가 출입하는 문이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돌아 들어와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 문에 출입이 불편하다 해서요, 남쪽에 문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쪽에 문을 냈는데 그 문이
태사당 사당 바깥담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도가가 평소에 이 조조를 굉장히 불만스러운 눈으로 봤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종묘의 담을 멋대로 뚫어서 문을 만든 죄목으로요, 조조의 목을 뱉 것을 그렇게 주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조조가 이번에 경지에게 달려갑니다. 이 신도가라는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이 사람은 강직한 사람이라 자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달려갑니다. 울면서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번에도 나서게 됩니다. 조조가 문을 낸 곳은 진짜 종묘의 담이 아니고 바깥담으로 다른 관리들이 그 안에 살았었어. 또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 조조에게는 죄가 없어 라고 경제가 조조를 감쌉니다. 그 바람에 겨우 조조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도가가 조조를 미리 죽이지 않아서 그가 주청을 먼저 해서 매도당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요 라고 너무너무 원통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너무 분해가지고 신도가가 죽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마천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도가는 강직하여 지조를 굳게 지켰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제왕학이 없어서 아마도 소아, 조참, 진평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직하긴 했지만 제왕학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소아, 조참, 진평 이런 사람들은 난세에 자기들이 왕을 만들어가야 되는, 황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이미 황제 권한이 강했을 때에는 신도가는 강직한 그런 신하면 아마 됐겠죠. 아무튼 이 신도가는 소아, 조참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대에 아주 강직한 성품으로 왕이 이제 치우치지 않도록 왕의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 경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비록 자기들이 인간적인 면으로 총애를 하는 어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편향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경제가 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100%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강직한 신하들의 그 강직함도 역시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경지치가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문자고 경제가 이런 강직한 신하들을 옆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애하는 신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신들을 두어서 균형을 잡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문경지치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창과 신도가 이들은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창은 자기 실력 때문에 자기 실력을 너무 신뢰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런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신도가는 정말 말 그대로 전형적인 직신이었습니다. 직언을 하는 신하였고,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조차도 이 신도가에게 한번 걸리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 자, 오늘 장창과 신도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